수아 엄마가 아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돌잔치도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오지도 않고? 그건 그렇다 쳐도 왜 수아도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수아 엄마가 데리고 있겠대요. 뭐? 그럼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애도 안 보여주겠다고? 그 말이야? 아니, 애를 못 봐줘서 그래? 그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잖아. 그래도 보고 싶지 않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제로 애를 뺏어서 올 수도 없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심영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심 씨는 며느리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돌봐달라던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 씨에게도 나름의 중요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던 것인지 그 일 이후로 서운하다고 거리를 두던 아들 며느리는 나중엔 손주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며느리가 손주를 안 보여주니 심 씨는 영영 손주를 볼 기회를 빼앗기고 만 것이죠.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멀어지고 말았다면 나았을 텐데. 저들 아쉬울 때는 손주를 인질로 삼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아들 며느리. 이제는 미안했던 감정도 흐릿해지고 그 못된 심보에 질려버렸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니 심 씨는 손주를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심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꽤나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였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살가워서 어릴 적엔 딸보다 낫다는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가정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은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멀지 않았지만 아들네와 심씨 부부의 심적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한 것이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라 기억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심 씨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바람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죠. 희재야. 지난번에 너희 여분 이불 없다며. 네. 사야죠. 아버지가 그거 사주라고 해서 엄마가 같이 가서 사줄까 하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신혼집 장만할 때 마련한 이불이 한 세트밖에 없다기에 그걸 심 씨가 사주고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요? 너희 시간 될 때 주말에 한번 봤으면 하는데. 어때? 네. 알겠어요. 이번 주에 그럼 뵐까요? 그럴래? 심 씨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신혼부부 이불이니까 백화점에서 좋은 걸 사주고 함께 식사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기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좋은 걸로 사. 에이, 당연히 좋은 걸로 사주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남편은 주말에 약속이 있어 같이 가진 못하지만 심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같이 못 간다고? 왜? 같이 백화점에 갈 수 없다는 아들의 말에 심 씨가 의아해서 묻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아직 조금 불편한가 봐요. 불편하다니? 누가? 세영이요.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 같이 이불도 고르고 밥도 먹으려고 했어. 자꾸 봐야 가까워지지? 저도 그렇게 말은 하긴 했는데. 그냥 저희끼리 갈게요. 아, 심 씨가 당황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상품권으로 주시거나
차라리 돈으로 주시면 좋을 텐데. 아들이 웃으며 하는 말에 심씨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시모가 불편해서 같이는 못 가겠고 사준다면 저들끼리 가서 구매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아들도 괘씸했습니다. 설령 며느리가 불편해하더라도 친해질 기회를 만들어주던가 그게 안 되면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 문제일 텐데 아들의 말로 며느리와의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는 듯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상품권이든 뭐든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좋은 이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에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사람한테 그래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마음을 곱게 먹으라고 핀잔을 주는 바람에 함께 가지도 못하고 돈만 내줬습니다. 그 뒤로도 심씨는 아들 부부와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 초대한 적도 없고 명절이 아니면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연락이라도 한번 할라치면 어찌나 불편해하는지. 휴대폰에 며느리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어도 한 번도 직접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아들한테조차 연락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2년가량은 1년에 두어 번, 명절에나 한 번씩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도 먼 사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애가 생겼다고? 아이고, 축하해. 아들의 전화를 받고 심씨는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심씨보다도 남편이 더 기뻐했습니다. 펄쩍 뛸 듯이 좋아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세영이 애 낳으면요. 금방 다시 복직해야 하거든요. 그래? 그럼 애는 어떻게 해?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세영이 복직하면 엄마가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부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불편하다며 거리를 두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아무래도 장모님은 멀리 계시니까요. 맞벌이하는 아들네 부부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없이 휴직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 성격엔 차라리 도우미를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씨에게 연락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남 손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바로 대답을 못한 것은 심씨의 허리가 좋지 않아서였는데 잠시 고민하다 심씨는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주였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안사돈이 멀어서 그런 것이지만 며느리가 자신에게 부탁한 것이 기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출산하기도 전에 심씨 부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심씨와 남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네? 위암이요? 의사의 말을 잘못 들은 듯 심씨가 재차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최근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만 살이 빠지기에 그저 소화불량이나 위염 정도만 생각했지 암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돈만 벌다가 은퇴해서 이제 좀 편히 살아보나 싶었는데 이런 큰 병에 걸리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아직 60대이니 앞으로 살 날이 긴데 말이죠. 곧 손주도 태어나면 손주 재롱 보면서 늙어가겠구나 하며 들떠있던 심씨와 남편에게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아니, 반대로 불구덩이로 던져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놀랐는지 며칠간 심씨의 집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수술 받으면 되는 거죠? 위암은 완치율이 높잖아요. 그렇다더라. 걱정하지 마라. 아들에게 애써 밝게 말했지만 누구보다도 무섭고 심란한 것이 심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심씨의 남편은 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수술 후 남편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많이 울렁거려? 못 먹겠다. 아침도 안 먹었잖아. 더 먹으면 올라올 것 같아. 남편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암을 받아서 그런지 수술 후유증 때문에 그런지 남편은 늘 속이 안 좋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심할 때는 식사하다가 구토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닌 듯 했죠. 그러다 보니 늘 기운도 없고 면역도 떨어져서 다른 합병증마저 걸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심씨의 집은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희재야, 출산일 얼마 안 남았지. 3주 남았죠. 근데 애기 봐주기로 했던 거, 그거 조금 힘들 것 같아. 아, 어느 날 집에 찾아온 아들에게 말하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매일 집을 비울 수가 없잖아. 아기를 돌봐주려거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면 남편은 거의 방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심씨의 집에서 돌보는 것도 생각해 보긴 했지만 차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기도 중요하지만 심씨의 남편에게는 심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니 말이죠. 사람을 써보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쩌니? 근데 아버지 수술도 잘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 상태 알잖아? 아들도 모르지 않게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겠죠. 아들은 입술을 깨물더니 머릿속이 복잡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심씨는 남편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며 추가적인 건강관리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네. 괜히 나 때문에. 무슨 고생. 얼른 나오면 되지. 그리고 몇 주 뒤 며느리는 어여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겠네. 남편의 얼굴은 기운 없는 와중에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집이니 손녀딸이 얼마나 예쁠지 상상만 해도 좋은 것 같았죠. 선물 겸 용돈 좀 보내지. 희재 통해서 진작에 보냈으니까 걱정 마. 언제 보러 가도 된대. 조리원에서 나오고 연락 준댔어. 심씨 부부는 하루빨리 손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는 아들네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가 100일쯤 되자 처음으로 손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심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기 봐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에 심씨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아들과 말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며느리가 다시 물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아, 아버지 건강 때문에 힘들다고. 그때 말했잖아. 아들이 쩔쩔맸고 며느리가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수술도 잘 됐잖아요. 항암 받으실 때는 제가 회사 쉴 테니까 평일에만 좀 봐주세요. 돌 될 때까지만이라도요. 며느리와 자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엔 이런 부탁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해야 하는 심씨의 마음도 좋지 않았죠. 근데 희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희재 아빠가 항암만이 아니고 후유증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내가 희재 아빠만 두고 다닐 수가 없어. 남편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를 탓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도 분명히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버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손녀도 중요하죠. 며느리가 슬픈지 억울한지 눈가가 붉어진 채로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것은 미안한 것이고 심 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녀딸도 무척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아픈 남편을 내팽개치고 손주만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남편, 암에 걸린 남편. 심 씨는 남편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사람을 써야 한다면 보태줄게.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봐줄 테니까 돌까지만 그렇게 키워보자.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와중에도 손주를 봐줄 생각이었지만 이번 일은 심 씨가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애를 맡겨요? 뉴스 못 보셨어요? 그러다가 애 잘못되기라도 하면 처음으로 손녀딸을 실제로 본 날이었는데 심 씨 부부는 침울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다물어 버린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희재네 가서 애 봐줘. 집에 들어온 남편이 죄책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심 씨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됐어. 그러다가 당신 잘못되면 나는 어떡하라고. 며느리가 많이 섭섭해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심 씨도 며느리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곧 복직한다며. 2달쯤 뒤에 걱정이 돼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장모님이 당분간 와서 지내기로 하셨어요. 정말? 괜찮아? 네. 근데 세영이가 많이 울었어요. 왜? 안사돈이 봐주시면 좋잖아. 장모님이 허리가 안 좋으시대요. 오셔서 고생하시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그런가 봐요. 거기에다 대고 내 허리도 아프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픈 와중에 손주를 보러 올라오겠다는 안사돈이 고마웠습니다. 심 씨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직접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장모님께 죄스럽네요. 그 마음을 아들이라도 알아줬으면 했지만 어쩐지 심 씨 때문에 허리 아픈 장모를 고생시켰다고 말하는 듯해서 그 말이 조금 상처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나 이런 때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아니요. 그러진 마세요. 장모님 계신데 괜히 불편해요. 오실 일 없어요. 어쩐지 묘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아들의 태도. 하지만 심 씨는 몸이 축났을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고생할 안사돈을 위해 몸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바라고 준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조차도 잘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아서 가슴에 돌이라도 얹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회사에 나갔고 안사돈이 멀리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들 며느리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아 보러 한번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봐봐.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어제는 종일 앓더니 좀 괜찮아. 그래도 요샌 덜하잖아. 내일 병원 다녀오고 이번 주말에 가도 되는지 한번 연락 좀 해봐. 그래서 그날 저녁 심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 잘 있어? 잘 있죠? 네 아버지랑 한번 가도 되니? 수아 보러.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어쩐지 탐탁지 않아 하는 듯한 목소리. 장모님 계신데 서로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돌이 될 때까지 손주 얼굴은 보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여태까지도 딱 한 번 보고 말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외부 사람 오는 거 안 좋아요. 애 면역에도 그렇고. 아, 독감 유행한다는데 못 들으셨어요? 독감? 네. 그래서 방문하시는 건 좀 그러네요. 그러냐? 알았다. 하지만 심 씨는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아이를 데리고 다 같이 지방에 있는 사돈네에 내려갔다 온 것을 모르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심 씨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안사돈이 고생하며 손녀딸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며느리가 심 씨에게 앙금이 남아서 그런 것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올 거지? 네. 가죠. 그래 알았어. 심 씨가 아들과 통화를 마치자 옆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온대. 온대. 지난 명절에는 아이가 어려오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컸으니 아들네가 오는 듯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손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명절이 되었을 때 심씨 부부는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어? 희재야. 왜 너만 와? 아, 세영이랑 수아가 감기에 걸려서요. 뭐? 뭐 돌 정도로 안 좋아? 괜찮은 거야? 네, 뭐. 그래서 집에서 좀 쉬라고 했어요. 그럼 너도 있지. 뭐 하러 왔어? 그래도 오냐고 물어보시길래요. 심씨 부부는 아들과 밥 한 끼를 먹고 서둘러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명절에는 둘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재한테 전화 좀 해봐. 왜? 감기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곧 수아 돌이잖아. 그리고 연휴가 끝났을 때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수아 엄마한테 해봐. 하지만 심씨는 어쩐지 망설여졌습니다. 심씨도 며느리는 불편해서 꼭 아들을 통해서 전화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하도 닥달을 하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다행히 며느리는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감기 걸렸다면서? 아, 괜찮아요. 금방 나았는지 목소리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희재 아빠가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주라는데? 아, 아니요. 보약 잘 못 먹어서요. 아, 지난번에 지어준 거 다 안 먹었어. 네. 그래? 알았어. 근데 고수와 돌이잖니? 그런데 심씨가 뭐라고 말을 잇기도 전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돌잔치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자세한 건 수아 아빠랑 얘기하시겠어요? 심씨가 당황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는 전화 끊을게요. 서둘러 전화를 끊는 며느리. 옆에서는 무슨 얘기를 나눴냐며 남편이 물었지만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심씨의 생일에는 또다시 아들만 왔습니다. 그쯤 되자 심씨는 며느리의 태도가 고의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감기 핑계를 댈 수 없었는지 아들도 앞으로는 혼자만 오겠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미 한참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점점 회복해가며 심씨도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을 내친 것도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에 심씨도 억울했습니다. 돌잔치도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오지도 않고? 그건 그렇다 쳐도 왜 수아도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세영이가 데리고 있겠대요.
기가 막혔습니다. 뭐? 그럼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애도 안 보여주겠다고? 그 말이야? 그러자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애를 못 봐줘서 그래? 그거는 사정이 있었잖아. 그래도 보고 싶지 않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애를 뺏어서 올 수도 없고요. 아들이 난감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며느리의 말에 따르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괜히 그랬던 것도 아니잖아. 그건 너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 아빠도 마음 상한 사람도 생각을 해주세요. 아들의 말에 함께 밥을 먹을 기분도 아니어서 그냥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소화가 안 된다며 끼니를 걸렀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얼마 뒤에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으로 며느리의 카카오톡 사진을 봤더니 손녀딸의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고 어디선가 돌잔치를 한 듯 했습니다. 배경이 집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는 누구를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끼리 한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심씨가 기가 막혀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화가 났는지 한다는 소리가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손녀딸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뭐? 그게 말이 되니? 수아 못 돌봐준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거는 너희 시아버지 건강 때문이었잖아. 아버님 멀쩡하시잖아요. 뭐? 멀쩡히 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애 안 봐주셔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지금도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세요. 그건 심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회복되는 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몰래 눈물도 많이 훔친 나날들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기에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알고 싶지도 않은지 며느리는 심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애 구경은 하러 오실 수 있고 돌봐줄 수는 없으셨던 거죠? 종종 가서 봐주겠다고 했는데 싫다고 한 건 너잖아. 어머님 생각 알아요. 힘든 일은 하기 싫으셨던 거잖아요. 뭐? 설마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서운한 것은 이해를 했기에 그동안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심씨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있어서 자신은 그저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못된 시어머니일 뿐이었죠. 따지러 전화했다가 심씨는 망연자실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은 며느리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따라서 발길이 뜸해졌고 심씨 부부는 자식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년이 흘러도 풀리지 않던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쯤은 녹았는지 아들에게서 뜬금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이상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 무슨 일 있어? 그게 요즘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요. 둘 다 멀쩡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슨 투자를 했다며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무슨 투자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심씨 부부에게까지 손 벌릴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가 싶었습니다. 심란해지려던 찰나에 아들이 던진 이야기를 듣고는 심씨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수아 보여드릴게요. 뭐? 수아 데리고 한번 갈게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세영이도 별말 안 할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도와주면 앞으로 손주 얼굴 못 보는 거야?
안 도와주실 거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도와주실 걸로 알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평생 키우고 손주가 생겼다고 기뻐했던 과거를 차라리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손주를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악질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는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상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안 좋다 싶더니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새벽에 심씨 부부는 심장이 땅으로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위암이 재발이라도 할까 싶어서 크게 놀랐죠. 위험이요? 마침 아들이 전화를 했길래 병원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 한 통 없었고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요? 보내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니 며느리를 탓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아들인 듯 했습니다. 아들조차도 자기 부모를 신경 쓰지 않는데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를 걱정할까 싶었습니다. 허탈함에 속이 쓰렸습니다. 뭘 위해서 아들 며느리 한마디 한마디에 안절부절했나 싶었습니다. 이런 자식이 낳은 손녀가 뭐가 그렇게 애틋하다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쩔쩔맸나 후회가 됐습니다.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썩어도 널 도와줄 일은 없을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수아는 안 봐도 된단 말씀이세요?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는 신경도 안 써. 나도 이제 수아 보고 싶지도 않다. 손주라고 하나 있는데 그 얼굴을 몇 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손주가 예쁜 것은 자식이 예뻤을 때나 그랬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서 정이 떨어졌고 남보다도 못한 손주 때문에 거금을 보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죠.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 부디 너도 후회하지 말아라. 심 씨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심 씨는 마음속으로 진작에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천지의 애를 가지고 부모를 협박하는 자식이 어디 있나 생각하면 아들 없이 사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런 괘씸한 불효자식을 신경 쓰느니 그 시간에 남편 건강을 한 번 더 돌보아야 했습니다. 결국엔 곁에 남는 것은 자식이 아닌 듯 했으니 말이죠. 아들은 심 씨의 거절에 화가 난 듯 얼마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운 것은 심 씨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손주는 안 보면 그만이었습니다. 몇 년간 피눈물 흘려가며 정을 뗐으니 심 씨에게는 오히려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쩔쩔매야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연 끊으실 거예요? 그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전화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 장례식에도 오지 말아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세요? 매정? 너 같은 아들 없다. 아들의 말대로 매정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머리도 가슴도 지끈거렸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 건강만 생각하며 살기에도 힘들었습니다. 자식 눈치 보고 뒷바라지 하느라 시간 쓰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까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자식 생각했다가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심씨도 큰 병에 걸릴까 무서웠습니다. 어쩌면 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자식 없이 사는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전화번호도 며느리의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 떠난 자식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